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재무행정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바로 이 교재에서는 재정관리로 바로 들어가서 핵심 요약처럼 그 강의 교재의 특성상 바로 예산 편성기법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도대체 예산이란 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이란 뭘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회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1회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말합니다. 예산. 그래서 예산을 보면은 개요는 1회계년도, 1회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1회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줄 바꿔서 화폐액으로 표시한 화폐액으로 표시한 줄 바꿔서 재정계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회계년도의 수익과 지출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회계년도 그러면은 마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만 생각하지만 모든 국정운영의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2년을 1회계년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회계년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라고는 뭘까? 결국에 1년의 예산, 1년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 1년간 재정활동에 대한 1년간의 재정활동에 대한 소위 감시장치를 제공하는 감시 기준이 되겠습니다. 1년간 재정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어떤 감시, 통제 기준, 감시 및 통제 기준, 감시 및 통제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결국에 재정계획이자 여기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이자 통제기준입니다. 재정계획이자 통제기준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예산의 원칙을 보면 예산의 원칙. 출제 예정은 약하지만 가져오는 겁니다. 예산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통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통적 사회는 입법부 중심의 국가, 입법국가였지만 이제는 행정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국가가 됐지요. 그 설명까지는 적지 않겠습니다만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의 원칙을 한번 적어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전통적 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사전 의결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로 이송하면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의결하여 예산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로 되돌려보내면 정부가 그걸 집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서는 반드시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 안 되면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는 의결되어서 예산으로 확정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전 의결의 원칙입니다. 또 그러면 공개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 명료성. 예산의 내용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해야 되고 알기 쉽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그 출처, 용도가 명기되어야 한다. 출처나 용도가 명기된다. 이 명료성의 원칙. 또 완전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세입 사출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 안에 기재되고 그리고 그렇게 의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빠짐없이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 대출은 다 예산에 올라야 된다. 예산 총계주의. 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완전성의 원칙. 또 그러면 단일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단일성의 원칙 또는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통일성의 원칙.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성, 불가능했지만 예산과 결산이 한치의 빈틈없이 맞도록 엄밀성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한정성의 원칙. 한정성.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 때문에 예유성 계속비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각각 한계가 있어서 목적 범위를 벗어나도 안 되고, 기간을 초과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초과 지출을 해서도 안 되고, 한정성. 그래서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 된다. 또 초과 지출을 금액으로 지출해서도 안 된다. 또 사용연도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이런 한정성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수지간 담보금지의 원칙. 담보금지의 원칙. 수입과 지출. 정부 예산에서 수입은 어떤 수입이 들어간에 그냥 총 수입으로 포함이 되고, 어떤 지출을 해도 총 지출에 지출되는 것이지 어떤 용도로 수입이 있다 해서 그 용도로만 또 지출해서는 수입과 지출 간에 서로 담보를 제공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총 수입이고 총 지출해 나갈 뿐이지 이것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이 용도로 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수지간 담보금지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행정국가가 돼서 행정부 중심의 현대 예산 원칙이죠. 행정부 중심의 현대적 예산의 원칙. 행정부 중심이니까 행정부. 현대적 예산의 원칙. 자, 현대적 예산의 원칙을 보면 행정부. 그 때문에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전부 행정부.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또 행정부 재량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적절한 적절한 예산수단을 구비해야 되는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또 그러면 다원적 절차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우리는 아까 한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도 지출 금액을 초과해서도 또 그런가 하면 지출 기한을 넘겨서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아서, 이래서 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또는 시기적 재량의 원칙. 또 예산기구 상호 교류의 원칙. 예산기구 상호 교류의 원칙. 그리고 반드시 재정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 자, 이런 것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현대적 예산의 원칙으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다시 언급이 아니라 뭐냐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원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통적 입법부 중심의 시대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이건 입법부 중심이죠. 이건 입법부 중심이에요. 입법부 중심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통제에 초점을 둡니다. 통제. 그에 비해서 이것은 행정부 중심에, 이건 행정부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예산의 원칙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산제도에서 그 재정관리 위의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예산의 개념은 뭐냐, 예산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또 예산의 원칙은 뭐가 있느냐, 그걸 입법부 중심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행정부 중심의 현대적 예산의 원칙으로 이렇게 나누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지면상 다시 다 지우고 예산 편성 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나 예산 편성 기법에는 보통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그리고 연기준 예산을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조직관리 기법이자 예산관리 기법으로 MBO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먼저 우리가 품목별 예산을 보겠어요. 품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하죠. 한번 적어보세요. 품목별 예산은 항목별 예산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차년도 지출 항목의 비용의 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품목별 예산이에요. 그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출할 항목을 쭉 나열하고 각각의 항목별 지출 비용을 적어서 단순 엑셀 프로그램으로 접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법이 바로 항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은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예산 편성의 기초로서 어떠한 예산에도 먼저 품목별 예산, 지출 항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 항목, 단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산 편성에서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품목별 예산이에요.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가장 중요한 이거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액 방식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정작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도 왜 예산액이 반드시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그리고 증액 방식으로 바로 요것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 점증 모형과 유사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 의사결정 다시 한번 의사결정 때 다시 한번 판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전의 정책을 기준으로 그 정책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액시켜가면서 증액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정책을 결정하라고 하더라. 이게 바로 점증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점증 모형의 방식을 예산 편성 기법에 반영했던 것이 바로 품목별 예산, 항목별 예산이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품목별 예산은 또는 항목별 예산은 통제 기능, 한자 싫은데 통제 기능을 선호합니다. 통제 기능이 강하다. 통제 기능이 가능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어요. 통제 기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이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자에게 유리한 편성 기법이에요. 아주 단순했죠. 기계적으로 움직이죠. 통제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통제 기능과 회계자이든 회계 책임이 분명하고, 당연히 회계 책임은 유용, 남용이 방지되고, 사후 통제가 똑같은 사후 통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사후 통제가. 그런데 정해진 항목마다 정해진 금액만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성이, 예산 운영의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산 운영의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8번 신축성이 떨어진다. 또 9번 하나 더 쓸까요? 9번 효율성도 떨어진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뭐 이런 단점들도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 또 말은 하기 싫지만은 왜 꼭 증액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어요. 자, 분목계산은 좀 강화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을 예를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을 보면은 성과주의 예산은 모든 사업을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아주 세분화된, 말하자면 하부 조직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죠. 세분화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 그래가지고 그 하부 단위 조직별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문장을 볼까요?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예산 과목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 사업별로 예산학을 표시하고 그 집행 성과를 측정 평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 기법입니다. 다음에 2번부터 볼까요? 활동을 기능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각 프로그램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세분화 이후 세부 프로젝트의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러면서 1번의 둘째 줄. 1번의 둘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행의 평가, 세부 사업별, 세부 프로젝트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예산 편성 기법이, 세부 프로젝트별이라는 것은 하부 조직별, 하부 조직별이죠.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 PBS가 되겠어요. 이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 보면은 관리 기능이 강하다. 관리 기능이 강하다. 이 성과주의 관리 기능이. 또 그러면 세분화된 개별 항목들을 단위 조직 활동과 연결시킴으로써 단위 또는 하위 조직 단위별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둔다. 자,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산출물에 관심을 갖고 개별 항목들을 조직 활동과 연계시키고 그 조직 활동의 성과 측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의 효율성,
품목별 예산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예산의 신축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예산 편성 기법이 성과. 품목별 예산에서는 신축성도 낮고 효율성도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과주의에서는 품목별 예산에서는 고려할 수가 없었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통제가 어렵죠. 예산 통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다 보고 다원화되다 보니 예산 통제가 곤란하고 효율성, 신축성과 효율성을 강조되지만 효과성, 바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무시한다는 이런 문제, 효과성을 무시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성과주의 예산 PBS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획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 예산. 기획은 PPBS 아니겠습니까? 기획 예산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트 시스템. 여기는 장기 플래닝과 단기 버제팅을 버제팅을 유기적 살아있는 유기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예산 편성 운영의 효과 효율성을 또는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그 방법을 바로 여기 나오는 기획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기획예산은 기획 기능이 강하죠. 기획 기능이 강합니다. 기획예산은 증액주의에서 탈피합니다. 증액주의. 품목별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증액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증액주의 탈피라는 큰 것이 있습니다. 이 기획예산이라고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394페이지 하단부를 보시죠. 기획예산제도는 기획 중심의 예산으로 장기적 계획과 플래닝, 단기적 예산, 버제팅을 유기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합리성에 적어놓은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2번에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 플래닝과 단기적 버제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이렇게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도록 합리화, 일관성, 합리성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번 중요 표시하시고 이 기획예산은 품목별 예산과 같은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분석적 기법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져. 뒤에는 제가 설명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품목별 예산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그 문제를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기획예산. 당연히 여기는 기획 기능이 가능하다 보니까 기획자에게 여기는 관리자에게 조직 관리자에게 유리한데 여기는 기획자 또는 계획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기획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기획예산은 장기적, 소위 거기 보면 계획관행이 강하다, 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한다. 기획자에게 유리한 편성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은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장기적인 기획과 1회계연도마다
화폐로 표시한 재정계획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 실천과 같은 입장에서는 PPBS 적용 범위는 아주 좁을 것이다. 아주 좁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업에도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사업에도 PPBS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국가 정책 전체로 본다면 PPBS가 적용되는 것은 뭐 국방비라든지 국정원 이런 특별기금이라든지 또 특별예산이라든지 또는 뭐 외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비율 계속 연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방계획 또 외무계획, 외교 국제계획 뭐 이런 걸 따가지고 매년 예산과 연동시켜나가면서 조정해 갈 거예요.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일선 사업부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장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기는 중앙집권화 우려가 있다. 또 그러면 결과 중심으로 과정이 경시된다.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 중시로 인해 과정이 경시된다는 이런 문제점들도 칠판을 채우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 예산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 4번 연기준 예산을 보도록 하겠어요.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제팅. 연기준 예산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 있습니다. 이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또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매년 새롭게 줄 바꿔서 매년 새롭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도 바꾸고 예산의 배정 금액도 바꾸는 매년 새롭게 편성하는 기법이 바로 연기준 예산이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과거의 예산이나 395쪽을 보면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자, 별표는 2번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연기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연기준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구애됨이 없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연기준을 적용해서 각각 모든 사업 각각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자, 문장이 길었습니다만 어떠한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사업을 모두 매년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 놓고 우선순위를 배정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기준 예산이에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LIBS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여기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 이것이 바로 LIBS와 반대가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연기준 예산은 감축 기능이 강하죠. 감축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감축 기능에 적합한 제도로 점증주의에서 탈피. 점증주의에서 탈피. 이것도 또한 LIBS와 반대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증액되어 간다는 점증주의를 반대한 것은 PPBS도 있고 JPB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전년도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가 나오면 연기준 예산. 그래서 예산 관리 과정에 모든 전 구성원의 준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전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년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단위 조직의 사업보다 그래도 규모가 큰 단위 조직의 사업이 우선적으로 돌출되고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조직이 작다 해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게끔 끊임없이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또 권장을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를 한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영기준 예산이 되겠어요. 영기준 예산은 매년, 그래서 영기준 예산은 하위층에서 영기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효용 나와 있죠. 영기준 예산.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라 수행해야 할 사업과 활동을 결정하므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결정이 하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하위층보다 상향적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옵니다. 396페이지 2번에 2번. 결정이 하위층으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바로 이것이 관리 업무의 개선과 조직 활동의 효과성을 추구하도록 자극하게 된다. 또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토대로 경제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낮은 사업 활동에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함으로써 재정의 경직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재정의 경직화. 매년 가치가 떨어진 것은 제거하고 새로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직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보시면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거죠. 업무 과중으로 이 예산 편성 과정에 업무 과중으로 관리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운영에 관련된 전 조직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새로이 제로해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준비원이라고 관리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소규모 조직의 희생. 소규모 조직 사업의 희생을 우리가 아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사한 걸로서는 미국의 일몰법이나 거기다가 적으시지요. 미국의 일몰. 또 매년 일정 예산, 지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 직권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시퀘스트. 전부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바로 감축이라는 이름에서 예산 절감이란 이런 이름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효역에다가 일몰법이나 또는 시퀘스터와 같은 미국의 제도가 감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서는 그냥 예산의 원칙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 기법만 봤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서울 오시다면 조직관리 기법이면서 동시에 예산 편성 기법인 MBO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런 정도만 적어놓고 한번 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보관리와 마케팅 또 기획으로 이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